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6만 명의 여성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2. 한국은 미래의 주역이다. 3. 대규모 무기 시연회가 열렸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현재 6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여성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고 있으며 그중 4만 2천 명 70%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입대했다면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해 더 많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군대에 합류함에 따라 이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군이 늘어나는 것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대 들어 미국, 영국, 동일 등 선진국에서는 여군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북유럽에서도 여군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여성의 비율이 2014년까지만 해도 도트증은 최근 9%에 육박하고 노르웨이는 2015년 나토국 중 처음으로 여성 의무복무제를 도입해 2021년 기준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과거 소련에게 침공당했던 핀란드는 75년 동안 중립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나토에 전격 가입하면서 러시아에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패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 달하는 국경을 맞댄 국가로 러시아는 나토의 동지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감행했지만 결국 핀란드를 나토에 합류시키면서 나토와 맞댄 국경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동안 핀란드는 과거 러시아에게 침공당한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중립국이지만 군사력 증강에 힘써왔고 동원령으로 100만 명을 총검으로 무장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어떤 북유럽 국가보다 강력한 여군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핀란드 여군이 운용하는 기갑부대의 힘이 놀라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최근 핀란드 여군이 조종하는 K9 자주포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 원부에서 흔히 말하는 핀란드 미녀가 조종하는 자주포라는 식으로 재미를 주는 게 아니라 러시아군에게 정말 위험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모는 핀란드 여군들의 위용이 대단해 보였고 K9 자주포만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독작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핀란드는 이 K9 자주포로 지금 엄청난 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작은 핀란드와 같이 대규모의 정규군을 유지하기 힘든 나라에서는 방어에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무기체계가 자주포, 견인포, 전차라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이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K9 자주포를 지난 2017년 중고로 48대를 구매해 배치하고 2021년 10월 10대를 추가 발주했으며 지난해 핀란드 내에 주둔하는 캐나다, 나토군과 공동으로 쓰겠다면서 38대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총 96대를 구매했는데 최근에는 견인포 600대를 자주포로 교체하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700대의 K9 자주포로 엄청난 포병 전력을 갖추게 되나 러시아에게는 폴란드보다도 더 위험적인 국경을 맞댄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K9 자주포를 만드는 하나에어스페이스의 손재희 사장은 얼마 전 수출 비하를 들려줬는데 지난 2016년 노르웨이가 K9 자주포를 구입하려고 현지 시험을 하는데 이웃나라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도 구경을 하려고 참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보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더 놀랐고 핀란드는 잽싸게 사겠다고 하며 에스토니아도 구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화는 지금 당장 신제품을 만들면 시간이 걸리는데 중고라고 사겠냐고 하자 핀란드가 바로 중고 48대를 사겠다고 했고 결국 노르웨이보다 9개월 먼저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유럽의 국가들이 K9 자주포에 반한 이유는 그 놀라운 성능과 뛰어난 가성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고위 군사 관계자가 2018년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한국의 부대를 방문했는데 에스토니아 장군이 보는 앞에서 한국군 최고 책임자는 부대에 배치된 신병에게 K9 자주포를 운용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초년병도 쉽게 조작하는 것을 보고 에스토니아 장군이 감동했고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 12문을 계약하고 이후 23문을 더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다뤄보는 초년병도 쉽게 운용할 수 있을 만큼 조작법이 쉽다고 했는데 자주포를 처음 다뤄보는 여군들도 쉽게 다룰 수 있고 정규군이 아닌 예비군들도 동원되면 바로 다룰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 의무복무제를 도입해 여군 비율이 무려 20%나 되는 노르웨이에서도 이 K9 자주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021년 공개된 K9 자주포가 발사될 때 놀라는 노르웨이 여군의 모습이나 올해 공개된 선언을 달리는 K9의 위력을 설명하는 노르웨이 여군의 모습도 민상적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쉬운 조종법과 자동장전 시스템까지 갖춘 K9 자주포는 여군들이 운용의 위력을 발휘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되었고, 이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이 K9 자주포를 앞다투어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K9 자주포와 경쟁하는 독일 PZH-2000은 조종법을 의이는데 6개월 이상 걸리고 유지보수도 어려워서 이들 국가가 K9 자주포를 선호하는 이유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게 한국은 운용하기 편한 무기만 전달해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여군이 직접 운용하는 장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3월 육군 제7포병여단의 K9A 자주포 사격 훈련에서 놀라운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단 화력을 보유한 7군단은 북진선봉이라는 상징 명칭을 갖고 있는데, 유사시 아군 전방부대가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면 뒤이어 7군단은 적을 격퇴하며 북진해 가는 부대입니다. 7군단은 동아시아 최강 전력으로 중국 기동군단 2개랑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한국의 7군단을 막으려면 핵밖에 없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군단의 7포병여단 소속 번개대대에서 펼쳐지는 K9 자주포 실사기 훈련의 주체는 여군들이었습니다. 번개대대는 포탄 43발을 발사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훈련을 지켜본 미군 러스커핑스 중령은 K9은 최고의 확보무기다. 이번 훈련을 통해 K9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며,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강한 동맹이자 적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사격 훈련을 한 번개대대에는 최초의 여군 전포대장인 김윤중이가 있었고, 현약 부사관 손세정 중사, 직접 자주포를 운용하는 김민수 하사 등 여군들이 훈련을 이끌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차 부대에서도 강인한 한국의 여군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육군 최초 여군 전차 중대장이 된 윤재은 대위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K2 전차를 모는 한국의 여군 전자 소대장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가자 여기에 해외 네티즌들은 엄청나다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여군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비교했는데, 그 중에도 일본군의 사진은 전혀 달랐습니다. 강민한 카리스마가 풍기는 이 한국의 여자 소대장은 다른 나라 여군들과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K9 자주포, K2 전차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를 직접 운용하는 여군의 전술과 경험까지도 전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 자료에 따르면 K9 자주포는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 48%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임을 입증했습니다. 2023년 현재 점유율은 이미 절반을 넘은 52%가량이며, 지금까지 체결된 개막 물량이 원활하게 수출되며 점유율은 70%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개발할 예정인 K9A2는 선진국 거대 방산기업조차 뛰어넘기 어려운 동표에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자동화 기술을 더욱 개선해 1분당 최대 반사수를 기존 6발에서 9발로 늘리고 승무원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인다고 했습니다. 사거리는 장기적으로 100km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최초 자주포를 만든 본산지 영국의 노후 자주포 대체 사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당장 필요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무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K방산 신화를 이어나고 있는 한국이 얼마 전 해외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무기 시연 행사를 가졌었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연에서는 국산 지대지 대전차 미사일급 신형 천무 미사일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참석했던 폴란드 고위 국방부 인사들이 한국 미사일의 정확도와 이렇게 뛰어난 신무기가 곧 폴란드에 도착할 거란 사실에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출 전선에서 약진하고 있는 K 미사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청검 개량형 지대지 미사일과 최대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신형 천무의 지대지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진행되었던 이번 시험에서는 국산 소형무장 헬기 라에서 발사하는 청검 공대지 미사일을 지상 발사 대전차 미사일로 개량한 청검 지대지 미사일을 K-11 보병 전투차를 차대로 사용하여 발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에 성공한 최초의 국산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 청검은 최대 8km 떨어진 전차를 타격하는 게 가능한 전차 킬러인데요. 말 그대로 하늘의 검이라는 뜻의 청검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주관하에 한화와 LIG 넥스원이 참여하여 2015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총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7년 만에 개발한 성공한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올해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약 3,400억 원 규모의 청검 미사일이 생산되어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청검에는 가시광선과 중저배선 영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모드 탐색기가 탑재되어 전천 후 공격이 가능하며 발사 후 완각 방식과 발사 후 재지정 방식 두 가지 기술 모두 탑재되어 상황에 맞는 타격 방식을 선택하는 게 가능합니다. 발사 후 완각 프리포겟은 표적을 지정한 후 쏘고 나면 그대로 잊어버려도 되도록 목표까지 자동으로 날아가 타격하는 방식으로 제블린으로 대표되는 4세대 대전차 유도 기술입니다. 여기에서 한층 더 나아간 발사 후 재지정 파이어 업데이트는 일단 발사하고 나서 광섬유 데이터 링크를 활용해 표적을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단 미사일을 쏘고 목표물을 지정 추적하는 게 가능해 공격자의 생존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며 지형지물 너머에 있는 적도 타격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기존의 4세대를 넘은 5세대 대전차 미사일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죠. 이를 위해 청검에는 8km에 달하는 광섬유가 이어져 있는데요. 광섬유 통신을 통해 유선 범위 내에서는 연막이나 안티레이저, EMP, 방해 전파 등과 같은 미사일 유도 방해를 전부 뚫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영상통신이 가능하면서 전파 방해로부터 자유로워 산악지형과 북한의 전파 방해를 뚫어야 하는 한국군의 요건에 매우 적합한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청검에는 경쟁 미사일 제품과 차별화되는 AI 알고리즘을 세계 최초로 탑재한 인공지능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검의 AI는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을 스스로 분석한 이후 표적을 스스로 인지해 공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현존하는 대전차 미사일 중 가장 높은 명중률과 유도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로서 청검은 두께가 1.4m가 넘는 장갑을 반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대전차 미사일 시장에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 헬파이어 미사일에 버금가는 수준의 관동력으로 전차뿐만 아니라 벙커, 군사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다용도 미사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성도 높은 공대지 미사일을 굳이 지대지로까지 개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대지로 개량한 청검을 해외로 수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지대지, 대전차 미사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블린과 같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들이 러시아 전차에 맞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길어야 4km에 달하는 사정거리의 한계로 대전차 보병의 피해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T-90m와 BMPT 터미네티터로 구성된 러시아의 최신의 기갑부대가 전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대전차 무기가 필요해진 상황인데요. 양측의 강력한 방공망으로 공격 헬기가 쉽사리 비행하지 못하는 전장의 상황에서 지상에서 발사하는 긴 사정거리의 대전차 미사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사거리 8km의 헬파이어 미사일급 화력을 갖추고 있으며 차량에서 발사도 가능한 청검 미사일은 변화한 현대 전장의 요구에 최적화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동과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에서 청검 구매를 위한 의사를 타진하여 수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무기를 사랑에 맞이얹는 폴란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에서 K2, K9, FAU-10 천무 다음으로 구매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드백 장갑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레드백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10월 폴란드 제18기계화사단에서 레드백의 현장 테스트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폴란드 병사들이 직접 레드백을 운전하여 고속기동, 하천 도석 등 실전과 동일한 시험 주행을 거쳤었는데요. 현장에 있던 폴란드군 관계자가 레드백은 폴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BWP-1보다 기술적으로 50년은 앞서 있는 장갑차라고 극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의 대전차 무장으로 이미 K21에 장착되어 호환성 테스트를 마친 청검까지 도입해 한국 무장으로 완벽하게 깔맞춤하려는 계획인 듯합니다. 청검뿐만 아니라 현군 개량형, 천무의 지대지 미사일 등 한국형 미사일들 역시 줄줄이 K방산 수출 선봉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12월 중순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으로 지대지 청검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을 때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스웨덴,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UAE, 필리핀 등 7개국 50여 명의 다국적 군 고위직 인사들이 참관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청검뿐만 아니라 천무의 지대지 미사일의 시험 발사도 함께 이루어지며 한국제 미사일의 성능을 과시했었다고 합니다. 참여했던 군 인사들이 한국 미사일의 정확도를 호평하며 여러 나라 수출에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천무의 시험 발사를 본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매우 만족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천무의 미사일은 천무 다연장 로켓에 탑재되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로 북한 갱도진지, 파괴용, 벙커버스터인 KTS-SM의 사거리를 기존 180km에서 300km로 늘린 미사일입니다. 천무 역시 폴란드와 288대 수출 계약을 맺어 올해 안으로 1차 물량이 폴란드로 향하게 될 예정인데요. 천무의 미사일 역시 함께 수출되며 천무 발사 차량에 2발씩 탑재될 예정입니다.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천무는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와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300km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개 언급을 할 정도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한국 무기 중 하나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는 당시 천무의 미사일은 홀인원에 가까울 정도로 30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다라고 전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수출되어 호평받았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사정거리를 대폭 늘린 개량형으로 다시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사실 현궁의 중동 수출은 극비리에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SNS 영상을 통해 사실이 드러나버리고 말았었는데요. 2020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군이 후티 반군과 교전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 속 사우디군이 사용하고 있는 대전차 무기가 바로 현궁이었던 것이죠. 당시 후티 반군에 맞서 대전차 미사일이 시급했던 사우디는 미국의 제블린 구매 회사를 타진했었지만 상원에서 사우디에 대한 제블린 판매를 불허했고 미국에서 눈을 돌린 사우디가 발견한 것이 한국의 현궁이었습니다. 본래 사우디가 구매하려 했던 제블린 미사일이 총 15,000발 10억 달러 정도였다는 걸 생각한다면 사우디가 공식적인 수입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 운용국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뛰어난 실전성을 인정받은 한국은 제블린과 동등한 성능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가격으로 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산악지형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멀리 있는 표적을 공격할 필요가 없었기에 2.5km에 불과했던 사정거리 때문에 수출의 발목이 잡히게 됐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현궁 사거리 제한을 풀고 해외에서 원하는 4km까지 사거리를 늘려 다시 해외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또한 현궁의 다목적 탄두 역시 사우디의 요구에 따라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비공식적으로 현궁을 운용하고 있는 사우디에서 실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현궁의 성능 개량을 요구해왔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현궁의 사거리 연장이었고 또 다른 요구사항이 현궁의 다목적 탄두였다고 합니다. 이에 개발사인 LIG 넥스원에서는 현궁의 시가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대보방 제압 능력을 갖추기 위해 중량을 늘리고 대량의 파편을 형성하는 특수한 탄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사일 맛을 본 사우디에서는 현궁 추가 구매뿐만 아니라 천궁 이육경 미사일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우디는 후티 반군의 소규모 드론, 미사일 공격에 한 발당 40억 원이 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할 수 있는 천궁, 이 미사일은 한 발당 15억 원으로 훨씬 저렴하면서도 100%에 달하는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우디로의 천궁 이 수출이 성사된다면 UAE에 수출됐던 물량의 2에서 3배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야말로 무기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연초부터 방산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K전차, K전투기의 뒤를 이어 K미사일 역시 한국 방산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노르웨이 K2표 도입이 결국 무산되면서 마치 이때를 기다린 것처럼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비난하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 전차들의 뻥스펙이 까발려지면서 K2흑표도 과장이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K2흑표 측면 장갑이 구형 RPG-7에도 관통된다는 주장까지 재소환되고 있는데요. 이는 K2흑표 도입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웃기지도 않은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K2흑표를 둘러싼 얼토당토하는 논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 무기체계의 똥스펙은 심각한데요. 이 정도면 완전 국제사기 수준입니다. 당장 러시아부터가 이 모양이 꼴이니 죄다 카피품인 중국 무기체계도 실제 성능이 처참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이 빈틈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2017년에 개량한 최신의 주력전차 T-80BVM의 실체가 충격적입니다. 러시아의 주장대로라면 렐릭트 반응 장갑을 부착한 T-80BVM은
전면 기준 700에서 750mm 이상의 방어력을 지난 아주 강력한 전차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만약 T-80BVM의 기술이 중국과 북한으로 흘러갔다면 한국 기갑 전력의 화력 증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자랑하던 T-80BVM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이미 90% 이상이 파괴되거나 모획된 건데요.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뻥스펙이죠. 아닌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날개 안정 분리 차역탄은 1986년 도입된 3BM42 통칭망고입니다. 구형 날탄인 만큼 이 MM 망고는 2km 기준 460mm 또는 60도 경사각의 230mm 관통이 한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재밌는 점은 우크라이나군이 이 망고로 T-80BVM의 전면 장갑을 관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K2흑표에서 사용하는 K279 날탄이 750에서 80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미 러시아 전차 기술이 북한과 중국에 흘러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최소한 그 이상의 화력을 보유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질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필사의 각오로 최신 날탄을 개발했더니 실제 스펙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처참한 방어력이면 한 방에 전차 2대도 관통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얼떨결에 비교 전력이 2배 이상 강력해진 것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이렇게 시원할 줄은 몰랐는데요. 하지만 이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꼭 대한민국에 유리하게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K2 흑표도 뻥스펙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이건 중국, 일본같이 원래도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나라들 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K2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시아의 동쪽 끝 대한민국에서 K2 흑표라는 전차로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는데 그 성능이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우수하다 보니 인지부조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아도 너무 좋은 것 아니냐? K2 흑표 스펙에도 과장이 섞인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K2 흑표의 전면 방어력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게 K2는 이미 K279 자탄 방어 시험으로 정면 장갑의 우수함을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즉 K2 흑표의 전면 방어력이 최소 800mm 이상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측면 방어력인데요. 현대 주력 전차의 장갑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최고 수준의 군사기밀이라 자세히 공개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2 흑표는 K2 대비 전면은 1.5에서 1.85배, 측면은 1에서 1.1배의 방어력을 보유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니 K2가 전면 장갑은 튼튼할지 몰라도 측면에서는 RPG-7에도 뚫린다는 얼토당토 않은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애초에 K2의 측면 장갑부터가 종이장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건데요. 더군다나 북한은 7호 발사관이라는 이름으로 RPG-7을 분대 단위에서 대량 운용 중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RPG-7K2 흑표 격파설이 사실이라면 주력 전차가 적 군대급 화기에 녹아버리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말해서 이건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입니다. 당장 K1부터 국회 감사와 전문가 자료를 종합해봤을 때 측면 장갑의 순수 두께만 322mm 이상입니다. 게다가 실제 방어력은 400에서 500mm, K1A1 개량형은 600mm 이상인데요. RPG-7의 관통력이 300mm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어림도 없는 억지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 전차로서 K2 측면 방어력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K 도입으로부터 27년이나 흐른 시점에 초도 물량이 배치되었다는 걸 감안하면 고작 1에서 1.1배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수치는 K 측면에 반응 장갑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기준입니다. 현대의 전차 장갑은 크게 수동 장갑, 반응 장갑, 전기 장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동 장갑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전차 장갑, 즉 방패와 같습니다. 단단한 장갑 소재를 두껍게 쌓아 전차 포탄을 막아내는 역할인데요.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800mm 관통력의 포탄을 막기 위해선 순수 강철제 군지라면 장갑을 900mm, 1000mm 장착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전차 중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지는데요. 물리적 한계상 전차 중량은 75톤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이를 넘어가면 기동성을 너무 크게 희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전차는 세라믹, 유리 섬유, 여러 우라늄 등 무게 대비 방호 능력이 우수한 복합 장갑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차 포탄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동 장갑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반응 장갑입니다. 반응 장갑은 탈부착이 가능한 일종의 증가 장갑인데요. 비행판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반응 물질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형태입니다. 성형장 약탄 등이 내뿜는 제트가 장갑 상판을 통과하면 내부의 반응 물질이 운동 에너지를 상쇄하는 원리인데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전차 장갑은 결국 포탄의 운동 에너지를 0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만 가능하다면 굳이 장갑을 두껍게 만들 필요도 없는데요. 실제로 반응 장갑은 수동 장갑 대비 10배 이상의 방어력을 보입니다. 단적으로 K2 흡표 측면에 부착되는 반응 장갑은 약 400에서 500mm의 수동 장갑과 동일한 방어력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면 장갑과 같은 수준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K2 측면 방어력에 대한 논란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세계적으로 전력화 사례가 전무한 전기장갑을 연구 중인데요. 반응장갑과 같은 형상이지만 반응물질 대신 내부 축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고 있다가 포탄이 전극판 사이를 지나는 순간 고전압 고전류를 흘려 전자기장을 형성하고 운동에너지를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반응장갑의 일회용인 반면 전기장갑은 재충전만 가능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K2 흡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그 진가를 일찍이 알아본 나라들이 번호표까지 뽑아가며 K2 흡표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부디 대한민국의 전차가 어설픈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세계 최초로 전기 장갑까지 성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